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 발언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why are we defending Germany? Why are we defending South Korea? Why are we defending Japan? And they don't do anything for us. We have 28,000 soldiers on the border of South Korea. 동맹을 숫자로 재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차기 미 국방부 실세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 그가 시원한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한국은 202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이며 현 시점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동맹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한국이 핵무장을 전략 옵션으로 고려할 여지를 준 것이고 전시작전 통제권 또한 한국에게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엘브리지 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미 국방부의 정책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와선 절대 안 될 기밀 문서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차드 베넷입니다. 23년간 미 국방부 전략정보국에서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제 사무실 벽에는 지난 23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의 요약본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북핵 대응 시나리오, 중국 견제 전략, 일본 방위력 강화 방안, 수천 장의 군사 보고서를 검토하며 제가 쌓아온 전문성의 흔적들이죠. 매일 아침 8시 저는 어김없이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DIA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정보들을 확인하는 게 제 일과의 첫 번째였어요. 중국군 동향, 북한 미사일 실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움직임. 하지만 한국 관련 정보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예측 가능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보고서를 읽었을 때 말이죠. 2025년 3월 15일 화요일,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처럼 검토해야 할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빨간색 confidential 스탬프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엘브리지 콜, 수신인은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었죠. 사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관련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국방부 내부에서 대응 보고서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정치적 발언에 대한 관례적인 반박 보고서겠거니 생각했죠. 엘브리지 콜이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니 당연히 안전한 선에서 적당한 반박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상호 협력의 가치 같은 뻔한 문구들로 가득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제 동료 톰 윌슨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리차드, 콜의 보고서 받았어. 뭐 별거 없겠지만 한번 봐줘. 그는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대응 보고서는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인데 이건 겨우 3페이지였거든요. 이상하네. 이렇게 짧을 리가 없는데. 저는 혼잣말을 하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한국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다. 저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라니요?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지난 보고서들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지 말이죠. 유능한 동맹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지역 안정의 핵심 축 같은 표현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표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서랍에서 2023년 작성된 동북아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서 한국군에 대한 평가를 찾아봤어요. 지역 내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 보유, 미군과의 연합 작전 시 높은 효율성 발휘, 이런 표현들이었죠. 하지만 콜의 보고서는 차원이 달랐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라니. 이건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이라는 뜻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적 옵션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는 그 순간 펜을 놓았습니다. 읽던 문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핵무장 검토라니요? 전자권 이관이라니요? 이건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금기어였거든요. 23년간 이 분야에 몸담았지만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공식 문서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신중한 검토라든지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 강화 같은 완곡한 표현을 쓰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관례였어요. 저는 2019년에 제가 작성한 전자권 관련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렇게 썼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 이관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군의 능력 향상을 지켜보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콜은 달랐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검토해야 한다가 아니라 검토해야 한다였어요. 의무형 표현이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의 다른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기서도 누군가는 이 보고서를 읽고 있을 것이고 똑같은 충격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게 정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한국 핵무장을 우리가 먼저 거론한다고요? 전자권을 우리가 먼저 넘기자고 한다고요? 이건 70년 동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멘토였던 은퇴한 제독 존 메가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독님, 콜의 최신 보고서 보셨나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리차드, 나도 방금 읽었네. 이건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야.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문서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문맥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확했어요. 콜은 한국의 독자적 군사 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제 분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왔을까요? 유능하지만 의존적인 동맹국. 경제는 발달했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첨단 기술은 있지만 전략적 사고는 부족한 나라. 그런 시각이었죠. 제 서랍을 열어 2020년에 제가 작성한 한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꺼내봤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당한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은 제한적이다. 미군과의 연합작전 체계에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콜의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읽어보기로 했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총 3페이지의 보고서였지만 읽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 기술 자립도, 군사력 평가 등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치들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산 수출 140억 달러.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1배나 증가한 거죠.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을 검색해 봤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호주의 AS-21 레드백 장갑차, 이집트의 K9 자주포, 사우디아라비아의 청웅 방공 시스템.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군사기술 수출이었습니다. 국산화율 91%. 이것도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독자 기술로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기술 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특히 눈에 띈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었으며 미군의 지원 없이도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뭔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세계관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였죠. 동맹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보고서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잊히지 않았어요.
미국은 한국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게 정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해온 동맹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속으로는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걸 말이죠. 새벽 3시, 저는 침실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한국 관련 최신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누리호 발사 성공, K방산 수출 증가.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지만 연결해서 보니 하나의 큰 그림이 보였어요. 한국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독자적 군사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23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제 책상 서랍에서 비상 연락처 목록을 꺼냈어요. CIA, NSA, 국방부, 각 부서의 인맥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부터는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콜의 보고서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멘트가 아니야.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복대는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야간 경비원인 조지가 제 사무실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베넷 박사, 또 밤샘이세요. 집에 가서 쉬셔야죠.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조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DIA 내부 자료에 비공식 접속했습니다. 23년간 쌓아온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말이죠. 콜의 발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검증에 나선 겁니다. 먼저 로그인 화면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을 위해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의무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목록을 찾아봤어요. 검색창에 Korea Defense Export라고 입력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신 파일을 클릭했죠. K2 전차, FA-50, K9은 자주포. 익숙한 이름들이었지만 수출이라는 단어에 멈칫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 자료를 보니 수출액이 140억 달러더군요. 국산 화율은 91%. 잠깐, 이게 맞나요? 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40억 달러라니? 이건 그냥 거래가 아니에요. 전략 수출이죠. 저는 과거 자료와 비교해봤습니다. 201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23억 달러였어요. 2020년 67억 달러. 그리고 2025년 140억 달러. 10년 만에 6배 증가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대상국이었어요. 폴란드에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액만 196억 달러였습니다. 호주에는 AS-21 레드백 장갑차 119대, 이집트에는 K9 자주포 100문 이상.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군사 동맹 수준이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한국 무기로 거의 완전히 재무장하는 수준이었어요. 다음으로 한국군 전력 평가 자료를 열어봤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5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5위라고 나와 있더군요. 5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 한국이라는 거죠. 저는 이 순위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활성 인력, 총 항공기수, 해군 함정수, 국방 예산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거였어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한국의 순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활성 인력 6위, 전투기 6위, 헬리콥터 5위, 잠수함 6위.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이었어요. KF-21 전투기는 이미 양산에 돌입했고 L3 개발도 완료되어
양산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 숫자들은 과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가 모른 채 살아온 거였어요. 저는 KF-21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과의 기술 협력, 영국 BAE 시스템즈와의 파트너십. 이건 한국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글로벌 협력의 결과물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모든 협력의 중심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술을 받아오는 입장이 아니라 주도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니,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전 그대로의 이미지로 고정시켜 놓고 싶었던 거죠.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강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개발 현황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현무 1부터 현무 5까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현무 2C는 사거리 800km. 이건 중국 베이징까지 닿는 거리였어요. 현무 4는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 현무 5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미사일들을 언제부터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2018년 작성된 제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거기서 저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었거든요. 청웅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완벽한 다층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그것도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해성대함 미사일은 사거리 300km가 넘었고 스텔스 기능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중국이나 일본 해군에게도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이 나토 표준에 맞춰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즉, 서방 동맹국들과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죠. 이건 단순한 자위용 무기가 아니라 글로벌 군사 협력을 위한 전략 무기였습니다. 저는 폴란드와의 계약을 다시 살펴봤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기술 동맹이었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 저는 한 폴더를 더 열어봤습니다. 전작권 환수 관련 작전안이었어요. 파일명은 Oplan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던 한 문장을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작전지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그 순간 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진짜 이걸 검토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한국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기는 걸 말이죠.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1단계는 평시 작전 통제권 이관, 2단계는 위기시 공동지휘, 3단계는 완전한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 각 단계별로 세부 일정까지 다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확했습니다. 미군은 지원 역할로 전환하고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지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서의 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미군과의 연합작전 경험도 풍부하다. 따라서 전시작전 통제권 이관은 군사적으로 안전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70년 넘게 유지해온 연합지휘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거라니.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한국이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저는 2010년대 초반의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KF-21 같은 전투기 개발도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하지만 2015년경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독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문득 지난 몇 년간의 뉴스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KF-21 개발 성공, 우주 발사체 누리호 성공. 그때는 그냥 개별적인 성과로만 봤는데
이제 보니 하나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 거였죠.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국방정보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부까지 완전한 독립적 정보 체계를 갖춘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군사작전에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잘 알거든요.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는 건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한국의 정찰위성 현황도 찾아봤어요. 아리랑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425 프로젝트까지. 이미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었어요. 이건 한국이 우주에서도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위성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 거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23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을 몰랐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안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구나. 차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 아내 캐롤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벌써 새벽 2시야.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캐롤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루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일 때문이야. 내일 얘기할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대신 준비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콜의 보고서는 허황된 주장이 아니었어요. 냉혹한 현실 분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자료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실제 군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어젯밤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40억 달러 방산 수출, 세계 5위 군사력, 독자적 정보체계.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먼저 DIA 근무 시절 미한 공동브리핑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파일명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2020년 자료를 발견했어요. ROK-US Joint Military Assessment 2020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니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향후 5년 내 단독작전 수행 능력을 갖출 것이다. 5년 전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웃었었어요. 그때 저를 떠올려 보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 동료 마이클 존슨과 함께 이 보고서를 검토하던 날이었어요. 마이클이 말했었죠. 리차드, 이거 봐. 한국이 단독작전 수행 능력을 갖는다네. 정말 웃기지 않아. 저도 그때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이 미군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아마 정치적 수사일 거야.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저는 KF-21 실제 시험 비행 영상을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유튜브에 공개된 공식 영상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KF-21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륙부터 착륙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조종사의 콜사인은 와이퍼 1, 비행 속도는 마하 1.4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공중급유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KC-3335 공중급유기와의 연결이 완벽했어요. 이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 한 번에 성공한 거였죠. 회피 기동도 인상적이었어요. 적 미사일을 가정한 요격 상황에서 KF-21은 완벽한 기동을 보여줬습니다. 급상승, 급하강, S자 기동까지 모든 게 실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무장 시험도 있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 공대지 공격 훈련까지 실제 무기를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제품이 아니라 실전용이라는 걸 말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인터뷰도 들었어요.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겸손했습니다.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하면서도 기본 성능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 항공 기술의 결정체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기에서 기술을 넘어선 의지를 봤어요. 한국이 이 전투기를 만든 건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필요해서 만든 거였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음으로 L3 요격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것이었어요. 고도 50km 상공 요격 성공률이 94%라고 나와 있었어요. 94%요? 저는 이 수치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사드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시험 데이터도 나와 있었어요. 총 50회 시험에서 47회 성공. 실패한 3번도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라 미세한 조정 문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L3의 다중표적 대응 능력이었어요. 동시에 6개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의 다중 미사일 공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보고서 말미에 적힌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독자적 방어 체계를 완성했다. 독자적이라는 단어가 특히 눈에 띄었지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천궁, L3, 철매2까지.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완벽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더군요. 이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외부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방어 체계였습니다. 청웅은 중거리 방공 미사일로 사거리 40km, 철매2Y는 단거리 방공으로 사거리 20km, LSM은 장거리 고고도 방어로 사거리 150km. 이 세 시스템이 결합하면 거의 완벽한 방공망이 구축되는 거였어요. 어떤 미사일이든 요격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자 기술로 발전시켰더군요. 기술 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저는 감정의 파열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에서 대한민국 단독작전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동맹이라는 건 더 이상 우리의 통제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건 복종이 아닌 대등함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잠재적 리더십이었죠. 제 동료 사라 윌리엄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리차드,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어제부터 계속 한국 자료만 보고 있던데. 저는 모니터를 돌려서 L3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라, 이거 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야. 성공률이 94%래. 사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이건 우리 사드와 비슷한 수준인데. 마야.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 다중 표적 대응 능력이 우수하거든. 사라가 말했어요. 그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네. 우리 도움 없이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충격받은 이유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저는 한국의 군사 동맹 관계도 다시 살펴봤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기본이고 호주, 영국, 폴란드, 아랍에미리트까지 글로벌 군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청웅 방공 시스템을 수출하고 기술 협력까지 하고 있더군요.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안보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UAE와의 계약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천궁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UAE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였습니다.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문서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물론이고 군사 정찰 위성까지 독자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독자적인 우주 감시 능력을 갖는다는 건
전략정보 수집에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거든요. 삿25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2030년까지 5기의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었어요. 해상도는 30cm급으로 상당히 정밀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 거죠.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말이죠. 점심시간에 저는 제 멘토인 은퇴한 제독 존 메가더와 만났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거였어요. 제독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의 보고서 이후로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메가더 제독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리차드, 나도 최근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됐네. 정말 많이 변했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야.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제독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독립성이야.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이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지. 기회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강력한 동맹국을 두는 건 나쁘지 않아. 우리가 모든 걸 혼자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할도 재정의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랫동안 무시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대신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완성되었다.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자립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준비했다는 거죠. 과시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낸 거예요. 저는 그제야 콜의 보고서가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 옵션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전자권을 넘겨야 한다는 것도, 이 모든 게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분석에 근거한 거였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보여준 변화와 발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 국방 싱크탱크 이글 가디언에서 비공식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안보의 축, 여전히 미국 중심인가였어요. 저는 콜의 보고서와 제가 수집한 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중심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장소는 워싱턴 시내의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어요. 참석자들은 국방부, CIA, NSA 출신의 전문가들과 현직 분석가들이었죠. 총 15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회의를 주재하는 제임스 패터슨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리차드 베넷 박사가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한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 체계라고 하던가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나와 있었어요. 2025년 140억 달러.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전략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어요. 미국 군사 보수파의 대표격인 마크 톰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리차드, 잠깐만. 한국은 아직도 우리 기술에 의존 중이야.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술도 우리 거고 F-16도 우리 기술 아닌가? 다른 참석자도 거들었어요. 걔네가 LSAM 같은 거 만든다고 믿나? 그냥 우리 기술 베낀 걸 아닌가? 포장만 바꿔서 팔고 있는 거지. 저는 당황했지만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자료 실제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LSM의 욕격 성공률이 94%라는 거 아세요? 이건 우리 사드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입니다. 그러자 톰슨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실험실 데이터일 뿐이야.
실전에서는 다를 거야. 한국이 실제로 전쟁을 해본 적이 언제인데 6.25 이후로 실전 경험이 없잖아?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고요. 그럼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126억 달러나 주고 샀겠습니까? 호주가 왜 ASEG윈 레드백을 선택했겠어요? 이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냥 가격이 싸서 그런 거 아냐? 성능보다는 경제성 때문이지. 저는 데이터를 더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국이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 5위라는 것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에요. 톰슨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 순위는 믿을 수 없어. 실제 전투력과는 다르다고. 두 번째 충돌은 CIA 출신 전략가 데이비드 클라크와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리차드, 한국은 분명 유능하지만 미국의 명령 없이 움직이진 않지 않나. 결국 우리가 허락해야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전작권도 아직 우리가 쥐고 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그래서 우린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이미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 인식의 문제예요. 클라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너 말대로라면 우리가 한국한테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네. 그게 말이 되나? 우리가 70년간 그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무릎 꿇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는 현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말했어요. 리차드, 너 요즘 너무 한국 편만 드는 거 아냐?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동맹국을 두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에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톰슨이 반박했어요. 그럼 우리 패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 말을 안 들을 텐데. 저는 답했습니다.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직접 통제하는 대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영국이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회의는 냉소와 비웃음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말없이 퇴장하며 메모를 꺼냈어요. 나는 수치를 봤고 시스템을 봤고 준비된 군대를 봤다. 이젠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눈을 감은 거다. 복도에서 제 오랜 동료인 스티브 윌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차드, 너 요즘 너무 한국 편만 드는 거 아냐?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지. 우리는 분석가잖아.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객관성을 잃은 게 아니라 객관성을 찾은 겁니다. 23년간 편견에 가려져 있던 제 시각이 드디어 명확해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겠어? 그들이 정말 독립적이라면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지 않겠나?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건 의존하고 있어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거죠. 미군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스티브에게 설명했어요.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건 의존해서가 아니라 현명해서예요. 급격한 변화는 지역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들은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스티브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밀려나는 거 아냐? 한국이 강해질수록 우리 입지는 줄어들고. 저는 답했습니다. 밀려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지배자에서 파트너로, 보호자에서 협력자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진실을 봤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또 다른 동료인 제니퍼 데이비스를 만났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차드, 정말 한국이 그렇게 강한가요?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정말 놀랍네요.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니퍼,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답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DIA 후배인 케빈 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케빈, 한국행 출장 보고서를 요청하고 싶어.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 케빈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베넷 박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본 자료들이 진짜인지 말이야. 더는 책상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 사실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능력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증거 말이에요. 저의 여정은 이제 분석이 아니라 확신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변호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발전과 변화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들의 준비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것이다. 회의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과 기존의 관념을 바꾸는 건 더욱 어렵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는 분석이었지만 이젠 내가 믿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보고서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엘브리지 콜이 작성한 전략 보고서가 어느 날 아침 영국 더 가디언에 실시간 보도된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확인하다가 그 헤드라인을 보고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미국 고위 군사 전략가, 한국 핵무장 검토해야 한다. 핵무장, 전자권 환수 문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어요. 기밀로 묻힐 줄 알았던 그 문서가 전 세계에 공개된 거죠.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기사 전문을 읽어봤어요. 더 가디언의 국제부 기자 마이클 존스턴이 작성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콜의 보고서 핵심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장을 통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전시작전 통제권에 조속한 한국 이관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문서를 직접 읽었던 유일한 민간 분석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보고서였는데 하지만 동시에 공개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기자들, 심지어 제 가족까지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물어봤어요. 첫 번째 전화는 제 동료 톰 윌슨이었습니다. 리차드, 더 가디언 기사 봤어. 이거 정말 콜이 쓴 보고서 맞아. 네가 읽었다고 했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 문서와 내용이 일치해. 하지만 누가 유출했는지는 모르겠어. 두 번째 전화는 CNN 기자였어요. 베넷 박사님, 콜의 보고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나요? 내부 관계자들이 당신이 그 문서를 검토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공식적인 언급은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여론은 폭발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핵무장 기회는 없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를 인정했구나. 이제 진짜 독립할 때가 됐다. 이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성급하다. 핵무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일본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어요. NHK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이었어요. 중국은 좀 더 신중했습니다. 신화통신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정도로 그쳤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무장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략적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합니다. 이는 매우 세심한 외교적 대응이었습니다. 핵무장은 부인하면서도 미국의 지원은 환영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베넷 박사, 이 문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공식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폭스뉴스에서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유출 사건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죠. 반면 MSNBC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이런 식의 핵 확산 논의는 위험하다.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콜의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다. 국제 정세를 바꾸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거다. 저녁 무렵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CIA에서였습니다. 베넷 박사님, 내일 랭글리로 와주시겠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문서를 직접 읽은 인물로서 혹시 유출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그날 밤 제 아내 캐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이번 일로 곤란해지는 거 아냐? 술 CIA에서 부르는 건 심상치 않은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유출 사건이 과연 누구에 의한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다음 날 CIA 청문회에 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유럽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르몽드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타임스 오브 런던에서는 더 신중한 시각을 보였어요. 핵 확산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해야 한다. 저는 차를 타고 랭글리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거다. CIA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 유출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논의를 공론화시키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되니까요. 한국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가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CIA 랭글리 본부의 회의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2층 방기였고 형광등만이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어요. 저는 간단한 신원 확인을 거쳐 그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 제임스 헌터, 국방부 정책기획실의 사라 콜린스, 그리고 NSA에서 파견 나온 마이클 데이비스였습니다. 헌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베넷 박사, 오늘은 비공식 면담입니다. 녹음도 없고 공식 기록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콜린스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께서 콜의 보고서를 직접 읽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이 더 가디언에 보도된 것과 일치하나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일치합니다. 한국의 핵무장 검토, 전자권 이관 필요성 등이 그대로 인용되었어요. 데이비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혹시 박사님께서 그 내용을 누군가와 공유한 적이 있나요? 동료나 언론과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는 기밀 유지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헌터가 계속 물었어요. 그럼 박사님 생각에는 누가 유출했을 것 같나요? 콜 본인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콜이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에게는 정치적으로 손해만 되는 일이니까요. 콜린스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핵무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건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핵무장 자체보다는 억제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핵무장 능력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핵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죠. 헌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이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3기를 운영하고 있고 원자력 연구소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데이비스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NPT 체제도 있고
중국과 일본의 반발도 심할 텐데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서 콜의 보고서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먼저 이런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거죠. 콜린스가 핵심을 찔렀어요. 박사님은 이런 변화가 미국에게 이익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확신을 담아 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강력한 동맹국을 두는 게 모든 부담을 혼자 지는 것보다 낫죠. 중국 견제에도 효과적이고요. 헌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전작권 이관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한국군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 5위, 방산 수출 140억 달러.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 능력의 증거예요. 데이비스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 않나요? 6.25 이후로 실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실전 경험만이 능력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고 해외에서 PKO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훈련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들도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였죠. 콜린스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번 유출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숨어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헌터가 마무리했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의견이 정책 결정의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콜린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말 한국이 우리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유출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핵무장 검토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답했어요. 현재로서는 핵무장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의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매우 영리한 답변이었어요. 핵무장은 부인하면서도 확장 억제는 강화한다는 거였죠. 일본에서는 더욱 격렬한 반응이 나왔어요. 자민당 정조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우리도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일본도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암시였어요.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어요. 인민일보에 실린 칼럼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카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우리도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분석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번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논의를 시작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번 유출 사건은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분석자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봤어요. 감탄도 감정도 없이 기록자로서의 시선으로 말이죠. 이제는 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기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국가의 얼굴이었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전작권 관련 브리핑을 받아보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미팅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 건물도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의 무거운 분위기는 없고 현대적이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로비에는 한국군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위사업청 관계자인 김정호 팀장과 합참 작전기획관인 박성민 중령과 면담했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님, 한국의 방위력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은 2025년 이후의 작전 시나리오였어요. 박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2022년부터 단독 작전 시나리오를 체계화해왔습니다. 미군과의 연합작전은 물론이고 필요시 독자적 대응도 가능한 체계죠. 스크린에 나타난 작전 체계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완벽한 단독 전자전, 방공통합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전술 시뮬레이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C4I 시스템이었어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였어요. 박중령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군 시스템을 참고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우리 기술이에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실제 운용 경험은 어떤가요? 김 팀장이 답했어요. 매년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독자 훈련도 실시하고 있어요.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콜의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를 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핵무장 관련 내부 토론 자료 열람 허가를 받았어요. 물론 모든 내용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일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의 핵 억제력 확보 시나리오 관련 전략 문서였어요. 기술적 실행 가능성, 국제법적 대응, 최소 억제력 확보 등이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감탄했어요.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았거든요. 철저히 계산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핵무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중요하죠. 이것이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망상이 아니라 시나리오였다는 걸 말이죠. 핵무장을 하지 않되 그 능력을 갖춘 상태로 억제력을 확보한다. 이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실제로 핵을 만들지는 않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략과 비슷했습니다. 오후에는 합참 전시작전 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꾼 장면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통제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 최신 장비들, 그리고 긴장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감동시킨 건 한 화이트보드에 적힌 문구였어요. 가장 싸우지 않는 길은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자의 것이다. 저는 말없이 서서 수첩을 꺼내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진다. 이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였어요. 박중령이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인상 깊으셨나 보네요. 이 문구는 우리 합참의 모토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만든 문구인가요? 김일성 주석이 말했다는 속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한국군의 철학을 담은 겁니다. 통제센터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또 놀랐습니다. 전자작전 드론 체계 실시간 통합 화면까지 모든 게 최신 기술로 구축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작전 지휘 체계였습니다. 미군과의 연합작전 모드와 독자작전 모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였죠.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연합작전을 선호하지만 독자작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에서 한국의 자신감을 느꼈어요.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자신감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직접 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공장에 도착해서 실제 KF-21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투기였어요.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기술자가 설명해 줬어요. 이 전투기는 100%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종석에 앉아볼 기회도 있었어요. 첨단 계기판, 직관적인 조작 시스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전투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LSAM과 다른 미사일 시스템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소 로비에는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무 시리즈, 청웅, 해성, 철매 등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외국 기술을 베끼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예요. 때로는 외국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내기도 합니다. L3의 실제 모습을 보니 정말 거대했어요. 하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정교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시스템은 고도 50km까지의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은 94% 이상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퇴근 후 호텔에서 저는 독백했어요. 나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온 게 아니다. 나는 지금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첫 비행기에서 제가 적었던 메모 옆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They are ready. We are not. 그들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비교가 아니었어요. 마음가짐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에서 이틀을 더 보냈습니다. 다른 방산업체도 방문하고 대학의 연구소도 둘러봤어요. 갈 때마다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자신감, 과시하지 않지만 분명한 실력, 말하지 않지만 확고한 의지.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청와대 근처를 걸었습니다. 문득 한국의 역사가 떠올랐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 이들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겸손함이었어요. 이 정도 성취를 이뤘으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더 부족하다며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뭘 해야 할까? 내가 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분석이 아니라 증언을 해야겠다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다. 군사 철학이었다. 한국군의 움직임엔 수치보다 앞선 무엇이 있었다. 목적이었다. 그 화이트보드 문구 하나가 23년의 내 사고를 꺾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사이 그들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있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미국 국방전략포럼 특별 세션에 초청되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의 전략축, 재조정이 필요한가였어요. 전 세계 안보 전문가, 국방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키노트 연설자로 등단했습니다. 이 포럼은 워싱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보 관련 행사 중 하나였어요. 참석자들은 전현직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등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연설한다는 건 정말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었어요. 회의장은 워싱턴 시내의 메이플라워 호텔 대연 회장이었습니다.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홀이었고 거의 만석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연설 순서를 기다리며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사명감을 느꼈어요. 사회를 맡은 전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연사는 23년간 DIA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담당한 리차드 베넷 박사입니다.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베넷 박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서서 잠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 존경하는 선배들, 그리고 제 발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죠. 저는 첫 마디로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분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증언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보고서로만 알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했고 조용히 움직였고 필요할 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한 확신 속에서 강국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 140억 달러.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글로벌 군사 기술 협력의 신호입니다. 폴란드가 126억 달러를 투자한 건 한국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KF-21 전투기의 완성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독자 개발 능력을 완전히 갖춘 거예요. 세 번째, LSM의 94% 요격 성공률. 이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드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에요. 청중석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죠.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걸 조용히 해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구체적인 장면들을 설명했어요. 합참 전시작전 통제실의 화이트보드에 적힌 문구. 가장 싸우지 않는 길은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겁니다. 저의 결론으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동맹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단어가 필요합니다. 파트너십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 그 자체입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엘브리지 콜의 보고서는 과격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였어요. 한국의 핵무장 능력, 전자권 감당 능력, 이 모든 게 이미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전자권의 조기 이관, 군사기술 공동개발, 제3국 공동지원,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낸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모두 준비해놨습니다. 이제는 보호가 아니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조용했어요. 5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전 CIA 국장이었던 존 브레네언이 했습니다. 베넷 박사, 정말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확신을 담아 답했습니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술,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를 봤어요.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직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미국의 패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패권은 혼자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유지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전자권 공동관리 체제 구축, 2단계는 군사기술 공동개발 확대, 3단계는 글로벌 안보 공동대응, 이 모든 게 5년 내에 가능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전 합참의장이었던 마크 밀리 장군이 말했어요. 리차드,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 나도 한국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는데 네가 명확하게 정리해줬구나. 현직 NSC 아시아 담당관도 관심을 보였어요. 박사님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몇몇 수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 참석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리차드,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
저는 답했습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쌓아온 패권을 포기하자는 얘기야. 한국한테 동북아시아를 맡기고 우리는 뒤로 빠지자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패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영국이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듯이 우리도 한국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연설 후 외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BBC, CNN, 로이터, AP통신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BBC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동북아시아 균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더 안정적이 될 거예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축이 되는 거니까요. 일본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CNN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억제력이에요. 이스라엘과 비슷한 전략이죠. 연설 며칠 후부터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베넷 박사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 미국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말이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제 연설 일주일 후 국방부는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 검토에 착수했어요. 전자권 조기 이관, 공동기술 개발, 제4만국 공동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회의 반응이었어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주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였습니다. 저에게도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번에는 공개 청문회였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죠. 청문회 전날 밤, 저는 제 아내 캐롤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내일 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캐롤이 답했어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걸 말하면 돼. 23년간 당신을 지켜본 내가 보장하는데 당신은 틀린 적이 거의 없어. 다음날 상원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를 했습니다.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이 첫 질문을 했어요. 베넷 박사, 한국이 정말 전자권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확신을 담아 답했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밀려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밀려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직접 통제하는 대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에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경제적 측면을 물었어요. 한국과의 군사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리의 경험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대부분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23년간의 경험과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이 확신을 주었거든요.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특히 리드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어요. 청문회 방송을 본 국민들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여론조사 결과 67%가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한국과의 전자권 공동관리 체제를 2026년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한미 공동기술 개발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우주 기술까지 포함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였습니다. 국무부에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미국은 한국을 지역 안정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 양국 관계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성명은 70년 한미 관계 역사상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공식 인정한 거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제 동료들도 축하해줬어요. 톰 윌슨이 말했습니다. 리차드, 내가 옳았어.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확신해. 한국은 정말 달라졌어. 사라 윌리엄스도 인정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눈을 뜨게 됐어요.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다고요.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분석가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렸다.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중앙일보도 비슷했어요. 베넷 박사의 증언은 한국의 국격 상승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23년간의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사명을 완수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진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저는 단지 한 장의 보고서를 읽었고 그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함도 철학도 준비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보았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현실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전략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안보의 최후 방어선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